대한민국 만인의 연인이었던 최고의 톱스타.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화려한 조명 대신 팔에 꽂힌 차가운 마취 주사와 함께 짐짝처럼 마대 자루에 구겨져 북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독재자 김정일이 만든 거대하고도 기이한 황금 새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장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재자의 영화적 망상을 채워줄 수집품이자 철저히 통제된 살아있는 인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20세기 최악의 미스터리. 배우 최은희의 잔혹한 비극은 바로 그날 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감독이자 남편이었던 신상옥과 함께 신필름이라는 거대한 영화 제국을 건설했던 그들은 한때 대한민국 전역이 부러워하던 권력의 정점이자 세기의 커플이었습니다. 최은희에게 신상옥은 남편이자 동지이자 자신의 예술을 완성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했던 성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싹튼 균열, 바로 사랑이라 포장된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의 눈에 새로운 뮤즈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수미. 젊고 도발적이며 이국적인 매력을 뿜어내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최은희가 가진 고전적이고 단아한 아름다움과는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라는 핑계로 새로운 영감을 쫓은 신상옥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류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아이까지 낳는 관계로 발전했고 보수적이었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는 핵폭탄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내조하고 함께 제국을 건설했던 최은희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 걸렸습니다. 늙은 조강지처가 젊은 여배우에게 밀려났다고, 이제 최은희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 잔인한 시선들은 비수가 되어 최은희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결국 1976년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계의 황제와 황후가 갈라선 것입니다. 이혼은 최은희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정은 파탄났고 신필름마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안주인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마저 실추된 50대의 여배우. 그녀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조명이 꺼지자 남은 것은 칠흑 같은 외로움과 경제적 궁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어둠 속의 포식자들이 그녀가 내뿜는 그 짙은 절망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공작원들은 그녀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돈? 물론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우로서의 자존심 회복이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스타다라는 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977년 가을, 홍콩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는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을 홍콩의 유력한 영화사 왕표의 이사라고 소개한 한 세련된 여성이 최은희에게 접근했습니다. 초해 선생님, 홍콩에 오셔서 저희와 합작 영화를 논의해 주십시오. 안양에게도 거액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최은희에게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본능적인 불안감도 있었지만 벼랑 끝에 선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제 발로 호랑이 굴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1978년 1월 11일 최은희를 태운 비행기가 홍콩 카이탁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왕표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은희를 깎듯이 모셨습니다. 최고급 스위트룸을 배정해주고 매 끼니 화려한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왕표는 최은희와 쇼핑을 하고 관광을 하며 마치 친자매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최은희의 경계심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환대와 인정에 그녀는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인 1월 14일, 왕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목소리로 최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아주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러 가야 해요. 그분은 세간의 이목을 꺼리셔서 조용한 곳에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리펄스 베이 쪽으로 드라이브 겸 가시죠. 리펄스 베이는 홍콩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고급 주택가였기에 최은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해안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차 낯설어질 즈음 차는 한적한 해변에 멈춰 섰습니다. 왕표는 잠시 산책을 하자며 그녀를 차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겨울바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주변에는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왕표는 해변 저편 어둠 속에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작은 보트 보이시죠? 저걸 타고 조금만 나가면 투자자의 요트가 정박해 있습니다. 최은희는 주춤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떠있는 초라한 쪽배. 왠지 모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밤에 배를 타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내일 낮에 뵙죠. 그녀가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왕표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정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시게요.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금방이면 돼요. 왕표의 손에 떠밀리듯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건장한 남자들의 위압적인 시선에 눌려 최은희는 보트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자유세상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보트가 모래톱을 벗어나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배에 타고 있던 남자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 남자가 거친 손길로 최은희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놔요. 최은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강력한 힘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남자의 손에 들린 주사기였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얇은 코트 위로 그녀의 팔뚝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홍콩의 불빛들이 물에 번진 잉크처럼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남자들이 자신을 짐짝처럼 다루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냄새나는 천, 아마도 마대 자루였을 그 무언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씌워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보트의 차가운 바닥 진동과 자신을 싣고 어디론가 빠르게 질주하는 배의 엔진 소리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여배우 최은희는 그렇게 홍콩의 밤바다 위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집도 화려한 제기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곳, 북한으로의 강제 이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지독한 두통과 메스꺼움이었습니다. 마치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윙윙거리는 이명 속에서 최은희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홍콩의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도 리펄스 베이의 낭만적인 밤바다도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규칙적으로 몸을 울리는 기계적인 진동.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손발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몸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취약의 기운이 아직 전신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고 습한 공간, 창문 하나 없는 철제벽. 이곳은 화물선의 선실이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목소리를 쥐어짜 보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쉰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최은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납치범일까? 돈을 노리는 홍콩의 갱단일까? 제발 돈만 요구하고 풀어주기를.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입을 여는 순간 최은희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쟁반에 담긴 물과 묽은 죽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이거 좀 드시라요. 드시라요. 그 짧은 한마디가 최은희의 심장을 쇳덩기처럼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홍콩 삼합회도 돈을 노린 유괴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것은 북조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곧 죽음 혹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빚더미에 앉아 괴로워하던 자신의 처지가 지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당신들 누구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하지만 여자는 표정한 얼굴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기운 차리시라요 라는 말만 남긴 차에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다시금 찾아온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최은희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습니다. 배는 장장 8일 동안 망망대해를 가르며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항해가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최은희는 좁은 선실에 갇혀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배의 엔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쿵, 쿵, 쿵. 심장 박도처럼 규칙적인 그 소리는 그녀가 점점 대한민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멀미가 끊임없이 올라왔지만 토할 것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혀를 깨물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혀 이 끔찍한 현실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들은 교대로 문 밖을 지키며 그녀가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서 북한 땅을 밟아야만 하는 귀중한 화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거부하며 저항해 보았지만 강제로라도 먹이려는 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과 죽고 싶은 욕망이 뒤엉킨 채 그녀는 선실박을 손톱으로 긁으며 흐느꼈습니다. 상곡씨, 아이들아, 나 좀 살려줘. 1978년 1월 22일, 영원할 것 같던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배가 어딘가에 정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실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최은희를 부축해 갑판 위로 끌고 나갔습니다. 8일 만에 처음 마주하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홍콩의 습하고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만큼 시린 겨울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드러난 풍경에 최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황량한 항구, 녹슨 크레인과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듯 항구 정면의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초상화. 인자하게 웃고 있지만 그 거대함 때문에 오히려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김일성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곳은 북한의 남포항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확신이 들자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부두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많은 경호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마치 국가 원수라도 맞이하는 듯한 삼엄하고도 기이한 풍경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최은희는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부두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남자. 짙은 색안경을 끼고 뽀글거리는 파마머리를 한 그는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자세로 최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북한의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이 인자, 그리고 이 미친 납치극의 총지휘자인 김정일이었습니다. 최은희가 가까이 다가오자 김정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불쑥 손을 내밀었습니다. 초해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환영하오. 내가 김정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게 건네는 인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한 태도였습니다. 최은희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한에서 뿔 달린 괴물, 호전광이라고 교육받았던 독재자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서서 악수를 청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 그녀의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정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최은희는 물론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해 있는 최은희를 바라보며 김정일은 껄껄 웃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해 선생님, 나 좀 보시오. 어떻소? 내 키가 작아서 똥자루 같지 않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처음 만난 납치 피해자에게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농담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스스로 들추어냄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풀게 하려는, 동시에 자신은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대범한 지도자임을 과시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연출이었습니다. 그는 최은희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호감을 느끼길, 혹은 적어도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착각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최은희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색안경 너머의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직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자, 날도 추운데 얼른 가십시다. 김정일은 최은희를 벤츠 리무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는 남포항을 빠져나와 평양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의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넓었지만 지나다니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텅 빈 도로 위를 최은희가 탄 벤츠만이 외롭게 질주했습니다. 길게 보이는 마을들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고 들판은 겨울이라 더욱 황량했습니다. 간혹 보이는 사람들은 무채색 옷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서울의 거리, 화려했던 홍콩의 야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죽은 도시의 풍경. 최은희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세트장 혹은 색채가 제거된 흑백 영화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평양 외곽의 한 웅장한 저택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문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김정일이 최은희를 위해 마련한 특각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로운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의기양양하게 집안을 소개했습니다. 초에 선생님이 불편하지 않게 최고로 준비했소.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하시오. 침실에는 최고급 가구와 비단 이불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최은희의 치수에 딱 맞는 명품 옷들과 모피 코트, 화장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에는 남한 맥주와 신선한 과일, 온갖 산해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최은희는 그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라는 것을. 전화기는 없었습니다. 신문도 잡지도 TV도 없었습니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배치된 감시원들이 24시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김정일이 돌아가고 난 뒤 최은희는 그 넓고 화려한 응접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납치된 지 열흘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현실에 대한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나는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의 수집품이 되어 이 황금 감옥에서 평생 썩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북한에서의 첫날 밤, 최은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무장한 군인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의 광기 어린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은희라는 여배우를 손에 넣었지만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영화는 배우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화광 독재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홍콩에 남아있는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은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영화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존재. 바로 그녀의 전 남편이자 영화적 동반자 신상옥 감독이었습니다. 최은희가 평양의 호화 별장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신상옥을 향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1978년의 봄, 평양의 특각에 갇힌 최은희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남쪽의 대한민국은 온갖 추측과 루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가 해외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 신문들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최은희, 비톡촉 피해 홍콩으로 야반도주, 젊은 남자와 사랑의 도피, 심지어 자발적 월북설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중들은 그녀가 안양예고의 재정난과 이혼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잠적했다고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국민 배우로 추앙받던 그녀의 명예는 실종과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주먹을 꽉 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전 남편 신상옥 감독이었습니다. 비록 젊은 여배우 오수미에게 마음을 뺏겨 이혼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최은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최은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럴 여자가 아니야.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심지어 짐도 챙기지 않고 사라질 리가 없어. 이건 사고다. 아니면 납치다. 신상옥의 직감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밑바닥에는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홍콩으로 떠나게 된 원인이 결국 자신이 안겨준 배신감과 경제적 궁핍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상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사 일도 내팽개치고 홍콩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중앙정보부조차 홍콩의 치안이 불안하다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옥에게는 최은희를 찾아야 한다는 의무감 혹은 속죄하고 싶은 본능이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습니다. 홍콩 도착한 그는 사설 탐정처럼 최은희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묵었던 호텔을 찾아가고 그녀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호텔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녀의 짐가방이었습니다. 속옷, 화장품, 아이들에게 줄 선물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망친 사람이 짐을 놔두고 갈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납치다. 북한 놈들 짓이다. 신상옥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홍콩 경찰과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신상옥은 밤마다 홍콩의 뒷골목을 헤매며 술로 괴로움을 달랬습니다. 오수미와의 달콤했던 생활도 이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고서야 빈자리의 크기를 깨닫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처럼 그는 사라진 전처의 흔적을 쫓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릴 때 그 덫 주위를 맴도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정일의 공작조는 최은희를 납치한 후 철수하지 않고 홍콩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대어, 바로 신상옥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요. 1978년 7월 19일 최은희가 납치된 지 정확히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신상옥은 홍콩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최은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속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그의 머리에 두꺼운 포대가 씌워졌고 입은 재갈이 물렸습니다. 으읍, 읍.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 터져 나왔지만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차 뒷좌석 바닥에 쳐박고 짓눌렀습니다. 차는 항구로 질주했습니다. 신상옥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도 당했구나. 은희처럼 나도 끌려가는구나. 공포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는 자부심, 콧대 높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배에 옮겨 실리는 과정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풀어줘.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구타였습니다. 공작원들은 최은희에게 했던 것처럼 정중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힘으로 굴복시켜야 한다는 듯 그들은 신상옥의 얼굴과 복부를 가격했고 결국 그 역시 마취제에 취해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신상옥이 눈을 떴을 때 그 역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선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최은희와 달랐습니다. 최은희가 공포와 체념 속에서 절망했다면 신상옥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밥상을 엎어버리고 감시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나오라고 해. 날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어. 그의 기질은 야생마 같았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신상옥을 맞이한 것은 김정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은희 때는 직접 한국까지 마중 나와 환심을 사려 했지만 신상옥에게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바로 기꺾기였습니다. 그들은 신상옥을 허름한 초대소에 가두고 사상 교육을 시키려 했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하고 남한 체제를 비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상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일성 동상에 절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틈만 나면 탈출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1979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초대소를 빠져나온 신상옥은 무작정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지도를 본 적도 없고 지리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국경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 눈 덮인 산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넜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도망쳤지만 결국 그는 화물 열차에 몰래 탔다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탈출 시도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대소의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악명 높은 6호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최은희가 평양의 호화 별장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때 신상옥은 생존 그 자체와 싸워야 하는 생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6호 교화소의 독방. 빛도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신상옥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식사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한 그릇이 전부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너무 적어 쥐나 곤충을 잡아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간수들은 그에게 하루 종일 부동자세로 앉아있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나는 자본주의의 개였습니다 라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김일성 교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신상옥이 아니다. 나는 번호다. 나는 벌레다. 한때 수백 명의 스태프를 호령하며 레디, 액션을 외치던 거장 감독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똥오줌을 받아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예수로는 공포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은희도 이런 곳에 있을까? 그 여린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견디고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상옥이 겪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은 김정일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상옥 같은 예술가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지 않으면 자신의 도구로 쓸 수 없다는 것을요. 바닥까지 떨어뜨려 스스로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만든 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충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독재자의 인간 개조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평양의 특각에 있는 최은희의 삶은 겉보기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김정일의 파티에 초대되어 최고급 와인을 마셨습니다. 김정일은 그녀에게 깍듯이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녀의 생일이면 선물을 산더미처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산책하고 김정일이 보내준 영화 필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영혼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을까? 죽었을까? 아니면 나처럼 잡혀왔을까?
그녀는 김정일에게 수십 번 물었지만 김정일은 묘한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초해 선생,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걱정 마시오. 두 사람은 같은 평양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명은 황금세장에서, 한 명은 지옥의 수용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리움과 후회였습니다. 신상옥은 수용소의 차가운 벽에 머리를 깃고 자신이 버렸던 아내 최은희를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 좋은 사람을 두고 만약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속죄하리라. 최은희 역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상옥 씨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미워했던 마음 다 잊었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 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김정일의 시나리오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1983년 3월, 5년의 수감 생활 끝에 신상옥은 갑자기 풀려납니다. 목욕을 하고 이발을 하고 깨끗한 양복으로 갈아입혀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태워진 그가 도착한 곳은 김정일의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여인. 5년 전보다 훨씬 야위고 수척해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최은희였습니다. 최은희 역시 멍하니 서 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꿈에서도 그리던 남편 신상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김정일과 고위 간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살았군요. 살아있었어. 상곡씨,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5년 만에 재회. 오수미 때문에 찢어졌던 부부의 연이 북한이라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납치범들의 박수소리 속에서 기괴하게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반가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박수를 쳤습니다. 보기 좋소. 아주 보기 좋아. 이제 두 분이 다시 합쳤으니 내 영화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오. 두 사람은 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탈출하기 위해 악마와의 계약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메가폰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객이 달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 김정일만을 위한 영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1983년 3월, 평양의 연회장에서 이루어진 극적인 재회.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서 제2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김정일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대본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결합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었던 두 사람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의해 강제로, 그러나 겉으로는 축복받는 척하며 다시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김정일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이 다시 합치시오. 과거는 다 잊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하는 거요. 내가 보증을 서리다.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정일의 말은 곧 법이자 신의 계시였으니까요. 그렇게 최은희와 신상옥은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혼생활은
로맨틱한 드라마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맹이었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침실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겪은 고초가 서로의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상옥은 최은희의 거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죄인이오. 최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수미에 대한 원망,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은 수용소와 납치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하얗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치정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숨죽여 맹세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자.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탈출하자. 김정일은 약속대로 파격적인 지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200만 평 규모의 신필름 영화 촬영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최신형 카메라, 편집 기계, 수천 명의 엑스트라, 그리고 무제한의 제작비. 당시 남한의 영화인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꿈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신상옥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훗날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 세상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신 감독,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영화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맨날 울고 짜고 수령님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니 누가 보겠소? 남조선 영화든 대학생 수준인데 우리는 유치원 수준이야. 당신이 이걸 좀 뜯어 고쳐주시오. 서방 영화제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진짜 영화를 만들어주시오. 독재자의 입에서 나온 자기 비판. 그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 체제의 선전 도구로서의 영화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남한 최고의 감독을 납치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었습니다. 신상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문화적 열등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지도자 동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북한 영화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신상옥은 철저하게 김정일의 남자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6호 교화소에서 반항하던 독불 장군은 사라지고 예술적 야망에 불타는 충신만이 남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때부터 광란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마치 기계처럼 영화를 찍어냈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7편의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밀사,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리고 그 유명한 괴수 영화까지. 신상옥의 연출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극한의 상황이 그의 예술적 광기를 깨운 듯 했습니다. 특히 영화 사랑 사랑 내 사랑은 북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춘향전을 각색한 이 영화에서 신상옥은 북한 영화 역사상 최초의 키스신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사회장, 화면 속 남녀 주인공의 입술이 닿는 순간 객석에서는 어머나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수적인 북한 간부들은 경악했지만 김정일은 박장대소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사랑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혁명만 하나? 신상옥은 김정일이 원하는 파격과 세련됨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최은희 역시 배우로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녀는 일제강점기, 가난과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어미 역할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그녀의 영희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1985년 모스크바 영화제. 최은희는 이 영화로 여주연상을 수상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해외 영화제 주연상 수상. 그것이 남한이 아닌 북한 영화로, 그것도 납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시상식 무대 위 트로피를 든 최은희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꼭두각시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김정일이 써준 소감을 앵무새처럼 읊어야 했습니다. 이 영광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바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북한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특권층이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며 김정일의 최측근으로 대우받고 해외 영화제를 순방하는 삶. 남한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북한에 완전히 적응했네. 변절자들 아니야. 하지만 그 화려한 쇼인도 뒤편에서 두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실에서조차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하거나 종이에 글을 써서 보여준 뒤 바로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 주변의 모든 사람이 감시자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척했지만 감시의 눈길은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연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의 연기가 아니라 김정일 앞에서의 연기 말입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연회. 그곳에서 신상옥과 최은희는 김정일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술에 취한 김정일이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질러도 그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라며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최은희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영이었다. 속으로는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얼굴로는 환희에 찬 표정을 지어야 했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사라지듯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처형당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상옥이 최은희의 손을 잡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은희 씨,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월북했다고 믿겠지. 증거를 남겨야 해. 김정일의 육성을 녹음하자. 그가 우리를 납치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을.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녹음기가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은희는 핸드백 밑바닥에 비밀 주머니를 만들고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김정일과 만날 때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김정일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채집했습니다. 내가 납치하라고 지시했소. 남조선 사람들은 파벌 싸움만 하느라 안 돼. 신 감독을 데려오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 테이프들은 훗날 그들이 탈출한 뒤 전 세계에 김정일의 만행을 알리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됩니다. 1985년이 저물어가면서 두 사람은 서서히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해외 영화제나 비즈니스 출장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영화 제작을 위해 그리고 북한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그들의 해외 방문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철통 같은 감시가 따랐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여권을 뺏어서 보관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너무 삼엄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거기서도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정일은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외국에 나가려 하오? 평양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신상옥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지도자 동지이라는 대작을 준비 중입니다. 이건 스케일이 커서 오스트리아빈에서 투자를 받고 현지 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헐리우드도 우리 발밑에 무릎 꿇을 겁니다. 헐리우드 정복. 김정일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김정일은 결국 승인했습니다. 1986년 3월, 그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평양 밖으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사람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빈의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곳이 바로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인 기자진 그리고 몇몇 도움을 줄 사람들과 접선하기로 했지만 북한 공작원들이 호텔 로비는 물론 복도까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앞에도 보초가 섰습니다.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신상옥과 최은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뛸 수 있을까? 잡히면 죽음뿐인데. 그때 신상옥의 머릿속에 위험천만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면 돌파. 가장 대담하고 가장 무모한 방법으로 감시망을 뚫는 것. 내일 점심 식사하러 가는 척하면서 택시를 잡자. 무조건 뛰는 거야.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 다뉴브강의 찬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드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3층. 스위트룸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의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속옷 안에는 지난 8년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김정일 육성 테이프와 중요 증거물들이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이자 만약 탈출에 성공한다면 세상의 진실을 폭로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신상옥은 최은희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고 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이다. 실수하면 끝이다. 두 사람은 깊은 심호흡을 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이미 북한 공작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호라는 명목으로 24시간 두 사람을 감시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신상옥은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소. 금방 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공작원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습니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미묘한 비장함. 공작권 조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동행하겠습니다. 요즘 치안이 불안해서 모셔야 합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러시구려. 신상옥은 짐짓 여유로운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약속된 조력자, 일본 교도통신의 에노키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위험천만한 탈출 작전의 유일한 외부 조력자였습니다. 에노키 기자는 신상옥과 최은희를 보자마자 밝게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감독님, 예약해둔 식당이 근처에 있습니다. 택시로 이동하시죠. 이것이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한 대. 그것은 자유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택시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북한 공작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소리쳤습니다. 잠깐, 우리 차도 같이 가야지.
그들은 황급히 자신들의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신상옥이 택시 기사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독일어가 유창하지 않았기에 영어와 손짓을 섞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Go, fast, American MSC. Please, hurry.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겁에 질린 동양인 부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험상궂은 남자들이 뛰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엔나는 냉전시대 스파이들의 도시였습니다. 기사는 본능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목숨을 건 도주라는 것을. 그는 말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호텔 진입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빈의 도심 한복판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뒤따라오던 북한 공작원들의 차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왔습니다. 백미러 속에 점점 커지는 검은 세단의 형체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최은희는 신상옥의 팔을 잡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느님, 제발 신호등이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도심의 교통신호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뒤차와의 거리는 불과 50m. 북한 요원들이 차 문을 열고 뛰어나오려는 기세가 보였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런, 저스트 런. 신상옥이 소리쳤습니다. 택시기사는 과감하게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질주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다른 차들이 급정거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좁은 골목길. 기사는 현란한 운전 솜씨로 추격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최은희는 창밖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잡히면 죽음입니다. 아니,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었습니다. 약 10분간의 숨막히는 질주 끝에 택시는 마침내 볼츠만게 위치한 미국 대사관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대사관 앞에는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비를 지불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 문을 박차고 나와 대사관 정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노장 감독과 중년의 여배우가 마치 올림픽 단거리 주자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Help! Help us! We are seeking asylum. 대사관 정문을 지키던 미 해병대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며 제지했습니다. Stop! Who are you?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신상옥이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I am Shin Sang-ok. She is Choi Eun-hee. North Korea. Kidnap. Help. 그들의 이름은 이미 전 세계 정보기관에 요주의 인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CIA 역시 그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의 무정의에서 확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철통 같던 대사관 철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저 멀리서 북한 공작원들의 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발 늦은 것이었습니다. 공작원들은 차 안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핸들을 내리쳤지만 미국 영토인 대사관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1978년 납치된 지 정확히 8년 2개월 만에 그들은 비로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안내된 두 사람은 안전한 방에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자신들을 돌려보내지 않을까, 혹은 북한 공작원들이 대사관을 습격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커피를 내왔지만 독이 들어있을까봐 마시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공포는 8년간의 세뇌가 남긴 흉터였습니다. 잠시 후 CIA 요원들과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신상옥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김정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고 김정일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미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냉전사 최고의 정보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은 즉시 워싱턴에 한 라인을 연결했고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는 백악관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호텔 앞에서 두 사람을 놓친 북한 공작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호 배우와 1호 감독을 놓친 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빈 시내를 이 잡듯이 뒤지며 혹시라도 그들이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평양의 김정일은 경로했습니다. 집무실의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장 잡아와. 못 잡으면 너희들도 돌아올 생각 마라.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도둑맞은 어린아이처럼 분노했지만 이미 새는 둥지를 떠난 뒤였습니다. 김정일의 영화 제국 꿈은 그날 비내 오후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서 며칠을 보낸 뒤 두 사람은 미군 수송기를 타고 극비리에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신상옥과 최은희. 마이크 앞에 선 신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의 노예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납치설을 부인하고 자진 월북이라 주장했던 북한 정권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그동안 빚 때문에 도망다며 두 사람을 의심했던 남한의 여론도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들이 겪었을 8년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마대 자룬치, 수용소 생활, 강제영화 제작, 그리고 목숨을 건 탈출. 그것은 20세기 어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화려한 탈출과 생환 소식이 전해지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또 다른 한 여인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상옥의 연인이었던 오수미였습니다. 신상옥이 납치된 후 홀로 남겨졌던 그녀. 연인은 북한으로 사라졌고 본처였던 최은희와 함께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은 환호했지만 그녀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저 파괴된 가정의 원인 제공자, 잊혀진 불륜녀일 뿐인가? 오수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고독, 그리고 의문의 추락. 최은희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불사조가 되었다면 오수미는 그 불길에 타버린 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86년 3월의 그날, 비넷의 10분간의 질주는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한 사람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것은 분노한 독재자와 주인을 잃은 거대한 영화 촬영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최은희와 신상옥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IA의 혹독한 신문, 북한 암살조의 끊임없는 위협, 그리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국을 떠돌아야 했던 망명 생활. 지옥문은 열고 나왔지만 아직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1986년 5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안전가옥. 그곳은 침묵조차 감시당하는 듯한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자유를 찾아 탈출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세상은 또 다른 형태의 격리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은 이 귀중한 망명객들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들이 가진 모든 정보를 짜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은 요원들이 찾아와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일의 성격은 어떠한가? 평양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가 즐겨 먹는 음식부터 그가 만나는 여자들까지. 두 사람은 8년의 악몽을 복귀하며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는 고통과도 같았습니다. 최은희는 진술 도중 몇 번이고 과호흡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공포의 순간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은 북한에서의 생활만큼이나 괴로운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들을 지켜준 것은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CIA 분석관들은 헤드셋을 끼고 김정일의 육성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 감독,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화는 우물 한 개구리요. 독재자가 자신의 약점을 시인하고 나만의 영화인을 납치했음을 인정하는 그 생생한 목소리는 냉전시대 최고의 정보 자산이었습니다. 이 테이프가 공개되자 북한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 방송은 연일 두 사람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 인간 쓰레기, 공금 횡령범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월북했다고 선전했던 지난 8년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전 세계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암살 위협은 실제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최정예 요원들을 파견해 두 사람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옥과 최은희의 미국 생활은 투명 인간의 삶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워싱턴 DC 인근의 레스턴이라는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신상옥은 글로버, 최은희는 상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와 모자를 썼고 집 주변에는 FBI 요원들이 24시간 잠복 근무를 섰습니다. 우체부가 다가와도 옆집 개가 짖어도 그들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최은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김정일이 나타나 최 선생, 어디 갔소? 내 영화 찍어야지 라며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면 옆에는 늙고 지친 신상옥이 땀에 젖은 채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땅에 있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평양의 감옥에 갇혀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옥은 뼛속까지 영화인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카메라를 잡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사이먼 신이라는 이름으로 할리우드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그의 열정은 통했습니다. 그는 디즈니와 손잡고 아이들용 무술 영화 닌자 키드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미국 전역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리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북한 수용소에서 옥수수죽을 먹으며 연명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할리우드 박스오피스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상옥이라는 인간이 가진 잡초 같은 생명력과 천재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최은희 역시 남편을 내주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성당에 나가 기도를 하고 틈틈이 회고록을 집필하며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고향인 한국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제3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갈수록 그림자는 짙어지는 법입니다. 태평양 건너 서울, 그곳에는 두 사람의 화려한 부활 뒤편에서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수미였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의 탈출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오수미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신상옥과 최은희는 영웅이었습니다. 독재자의 마수에서 탈출한 세기의 커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불멸의 사랑. 언론은 그들의 러브스토리를 찬양하기 바빴습니다. 그 찬양의 이면에서 오수미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가정을 파탄낸 요부이자 이제는 버림받은 내연녀로 전락했습니다. 신상옥이 북한으로 납치되었을 때만 해도 그녀는 실종된 감독을 기다리는 비련의 여인으로 동정을 받았습니다. 홀로 신상옥의 아이들을 키우며 꿋꿋하게 기다렸으니까요. 하지만 신상옥이 최은희와 함께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상옥은 최은희와 재결합했습니다. 북한에서의 8년, 그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은 두 사람을 그 어떤 부부보다 단단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 틈에 오수미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수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영화계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신상옥 돌아왔는데 이제 쟤는 어떡하냐.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가는구나.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것은 연인을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취해 신상옥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최은희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작가 김중만과 재혼하며 새로운 삶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 결혼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가혹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한때 스크린을 주름잡던 판무파탈의 매혹적인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대마초에 손을 댔고 결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몰락은 비참하고도 빨랐습니다. 최은희가 미국에서 불사조처럼 부활하여 자서전을 출간하고 인터뷰를 할 때 오수미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시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잔인한 대조였습니다. 최은희는 납치라는 비극을 통해 남편을 되찾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오수미는 그 비극의 나비 효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신상옥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던 두 행성 중 하나는 다시 궤도를 찾았지만 다른 하나는 궤도를 이탈하여 어둠 속으로 튕겨나간 것입니다. 오수미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와이로 떠납니다. 그곳에서라도 잊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92년 그녀는 하와이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합니다. 향년 42세. 너무나 젊고 너무나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신상옥과 최은희도 오수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신상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인, 그러나 자신의 납치와 탈출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버린 여인.
최은희의 심정 또한 복잡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던 연적이었지만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기구한 운명의 피해자로서 연민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최은희는 훗날 인터뷰에서 오수미에 대해 길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침묵과 한숨. 그것이 승자가 패자에게 보낼 수 있는 혹은 살아남은 자가 떠난 자에게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예우였을 것입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냉전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미국 시민권을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들은 버지니아의 하늘을 보며 서울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여전했습니다.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이 한국 분당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총구는 언제든 신상옥과 최은희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드디어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들은 10년 넘는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 귀국을 결심합니다. 1978년 홍콩에서 사라진 지 21년 만에 귀환이었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를 탄 신상옥과 그 곁을 지키는 최은희. 20여 년 전 한국 영화계를 호령하던 패기 넘치는 감독과 아름다운 여배우는 이제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최은희는 감격에 겨워 울먹였습니다. 내 조국, 내 땅 냄새가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의 삶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너무 많이 흘렀고 영화계의 트렌드는 변해 있었습니다. 신상옥은 다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충무로는 더 이상 신상옥 스타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전설로 대우했지만 현역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감독님, 요즘 관객들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 말은 수용소에서의 고문보다 더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최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극단 대표를 맡아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열정적으로 활동했지만 예전 같은 명성을 되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한에서의 8년, 그리고 망명 생활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신상옥은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최은희는 허리 통증과 각종 지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며 북한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증인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2006년 4월 한국 영화계의 거목 신상옥 감독이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0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병상에서도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영화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그는 특유의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검은 상복을 입은 최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화려한 데뷔,
60년대의 전성기, 70년대의 이혼과 납치, 80년대의 탈출과 망명, 그리고 90년대의 귀환까지. 파란만장하다 못해 비현실적이었던 반세기 동안의 동행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은희는 남편의 관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곳에서는 김정일도 없고 감시도 없고 흥행 걱정도 없이 당신이 찍고 싶은 영화 마음껏 찍으며 쉬세요. 나도 곧 따라갈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최은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안양의 작은 아파트,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도, 숨막히던 납치의 기억도 이제는 모두 희미한 예시하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눈도 침침해졌고 귀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만은 또렷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을 때면 그녀의 머릿속에는 리펄스 베이의 파도소리, 남포항의 칼바람, 김정일의 기괴한 웃음소리, 그리고 비네그리에서 미친 듯이 질주하던 그날의 심장 박동 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배우 춘이었을까? 신상옥의 아내였을까? 아니면 김정일의 인형이었을까? 하지만 그 모든 의문 끝에 남는 단 하나의 진실은 그녀가 생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 더 극적인 시련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도, 납치당해 자유를 뺏겼을 때도, 타국에서 떠돌 때도 그녀는 꿋꿋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의 거대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옥 감독이 떠난 후 최은희의 시간은 정지된 필름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안양의 요양병원,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웅웅거리는 소리는 마치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앞에는 지나간 9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화려했던 음악의 스타, 납치된 인질, 목숨을 건 탈출자, 그리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노인. 그녀의 몸은 병마로 시들어갔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그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쓴 지독한 시나리오였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팔뚝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들, 납치될 때 꽂혔던 마취 바늘이든 지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꽂는 투석 바늘이든 그녀가 온몸으로 견뎌낸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TV 뉴스 속보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화면 속에서 검은 인민복을 입은 아나운서가 울먹이며 독재자의 죽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최은희는 휠체어에 앉아 그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찬양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 광기 어린 영화광이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환희? 허무? 아니면 연민? 그녀는 훗날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인간이었군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저승에 가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 그녀는 김정일보다 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것은 총칼 없는 전쟁에서의 소리 없는 승리였습니다. 독재자는 권좌에서 죽었지만 배우는 끝까지 살아남아 그 독재자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은희가 보여준 예술가의 복수였습니다.
2016년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과 독재자가 개봉한 것입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들이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신상옥과 최은희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김정일 육성 테이프를 중심으로 그들의 기구한 납치 실화를 재조명했습니다. 선댄스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세계의 관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픽션보다 더 픽션 같은 이 이야기가 20세기 실제 역사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시사회장에 나타난 90세의 최은희는 스크린 속 젊고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그녀는 웃고 울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죽은 남편 신상옥의 목소리, 그리고 죽은 독재자 김정일의 목소리. 과거의 유령들이 극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한 위대한 생존자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최은희는 떨리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6일, 벚꽃이 지고 연초록 잎이 돋아나던 따뜻한 봄날, 최은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92세, 파란만장했던 드라마의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먼저 떠난 신상옥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은희 씨, 왜 이제 왔어? 자, 빨리 준비해. 다음 장면 찍어야지. 이번에는 슬픈 영화 말고 아주 행복한 영화로 찍자고. 그녀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후배 배우들과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그녀는 전성기 시절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경기도 안성 천주교 공원 묘지, 평생의 동반자이자 애증의 대상이었던 신상옥 감독의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살아서는 납치와 이별로 찢어졌던 두 사람은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영광이 압축된 거대한 서사시였습니다. 그녀는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전쟁을 겪었고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가 이혼녀로 추락했고 납치되어 독재자의 인질이 되었다가 극적인 탈출로 세계적인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그녀에게 강요한 수많은 배역, 어머니, 연인, 인질, 투사, 증인을 온몸으로 살아낸 인생의 연기자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녀를 자신의 체제 선전도구로 이용하려 했지만 결국 최은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성을 증명하는 주연 배우로 남았습니다. 리펄스 베이의 검은 바다에서 시작되어 평양의 황금 감옥을 거쳐 빈의 필사적인 탈출로 이어졌던 8년의 악몽, 그리고 그 이후의 긴 여정. 최은희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박물관의 필름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군가 당신의 삶을 납치하려 할 때 당신은 그 시나리오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엔딩을 쓸 용기가 있습니까? 어둠이 내린 묘지, 두 개의 비석 위로 달빛이 쏟아집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나직하게 컷, 오케이를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스크린의 불은 꺼졌지만 최은희가 남긴 그 치열했던 삶의 울림은 끝나지 않는 영화처럼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상영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기를 가로지른 여배우 최은희의 대서사시를 마칩니다.